1991년 대한민국의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김학순 할머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반하장의 일본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재판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던 그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관부 재판인데요. 당시 재판을 이끈 김문숙 씨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세상에 나오셔야 해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장장 6년간 무려 23번의 재판에서 김문숙 씨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98년 4월 27일 基本的権利の侵害と判断される 일본은 위안부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 3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 아휴, 당연한 결과인데요. 보상 액수가 좀 뭐 그래도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처음 재판이니까 좋은 선례죠.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점은 しかし公式的謝罪は不必要と判断される 끝까지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꼭 감사드려야 될 분, 바로 김문숙 씨. 재판 후에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쏟아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역사관까지 설립. 아이고. 그리고 현재 90대 연세에도 유네스코에 관부 재판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김문숙 씨에게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질문에 부끄러웠어. 이대로 나만 잘 살기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최초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내 흔적 좀 지울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요, 2009년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G사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황당하게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뭐지? 이에 마리오는 고객들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혹시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했죠. 곧바로 당시 기사가 실린 신문사와 G사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자 2010년 3월 전 빚도 다 갚았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라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씁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고 자기 거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해결된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30일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정보보호청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에는 기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 한편 G사에는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G사가 또다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2013년 6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G사는 우리는 정보를 중개할 뿐 책임이 없습니다.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못 지우는 겁니까? 야, 근데 애매하다. 기사로 난 거니까 이게 보도가 된 건 좀 언론의 자유도 관계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2014년 5월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서요. 합법적인 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 재판은 Right to be Forgotten, 일명 잊힐 권리로 불리며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편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는 마리오 씨를 두고 G사의 촉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허. 저건 지우고 이제 다른 게 또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니는.
그 이후에 G사에서는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과 함께 팀을 꾸려 데이터를 지워주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G사에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오. 국가에서만. 자, 그러면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정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것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 공개합니다. 1975년 4월 21살 대학생 카렌 앤 퀸란. 그녀는 기숙사 파티에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뒤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아유. 그리고 무려 5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녀에게 내려진 식물인간 판정. 아유,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카렌의 부모인 퀼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괴로웠겠다. 결국 석 달 뒤 선생님, 저희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공 호흡 장치를 떼주세요. 퀼란 부부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의학적 살인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그럼 그리고 떼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아, 생각했잖아요. 그럼요. 자기 손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논리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자 1976년 퀼란 부부는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딸 카렌이 인간 존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에선 카렌이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호흡기의 스위치를 꺼야 되니까. 그럼요. 그 사람 얼마나 끄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퀼란 부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 편안한 죽음과 의학적 사형 집행으로 주장되는 세 개의 재판이 시작됐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가족과 주치의들이 카렌의 회복 가능성에 동의한다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고합니다. 결국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준 법정. 그리고 2개월 뒤 카렌의 생명 유지 장치는 하나씩 벗겨졌고요. 그 뒤 카렌은 식물인간 상태로 9년을 더 살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법률 역사상 최초로 죽을 권리를 보장한 카렌 앤 퀸란 소송 판결 이후 현재 미국 내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뭐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존엄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특종입니다.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에 선 한 남자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그는 1년 전 오하이오주의 여대생 3명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증언뿐 아니라 범죄 차량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확실시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 아, 뭐 벌 받아야죠. 형량도 무겁게 때려야죠. 뭐 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밀리건 씨의 납치, 성폭행,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뭐야? 아, 증거가 다 나왔는데 왜 무죄예요? 왜 무죄야? 억울한 사람이었나? 그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 1977년 납치 및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정신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박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또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밀리건은 해리성 정체 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영화 아이덴티티에 나왔던 게 이제 현실판이네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아, 그 영화가? 어머.
당시 밀리건의 담당 수사관들은 밀리건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펼친다고 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러나 수사하면 할수록 정말 믿기 힘든 그의 능력들이 발견됐습니다. 22살의 영국 남성 아서의 인격이 지배할 때면 수학, 물리학, 의학 박사 지식이 탑재돼 있었고요. 23살의 유고슬라비아인인 레이건으로 변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어머. That is all I'm taking you. 그리고 그림 실력이 유능한 18살 여성 앨런은 어머. 밀리건 속에 각각의 인격들을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아, 무서워.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충격 사실.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한 것은 밀리건이 아닌 또 다른 인격. 19살의 레즈비언 에이들라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였어. 결국 밀리건은 정신과 의사 4명과 심리학자 1명의 법정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요. 그 뒤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14개의 인격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총 24개의 인격을 소유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다중인격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희대의 재판이었습니다.